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서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타고 우리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올 일만 남았죠.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까지 보증한 일이라 이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요. 참 일을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고초를 겪고 일주일이 지나 풀려나온 우리 한국 직원들 모습 첫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2시 26분 석방됐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습 단속 작전을 벌인 지 일주일 만이자 미국 측 사정으로 이들의 석방과 귀국 일정이 돌연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7명 중 이번에 풀려난 사람은 총 316명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한 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구금 상태로 미국에 남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각 오후 3시 18분쯤 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출발한 이들은 현재 차로 약 4시간 30분 떨어진 애틀란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남아있던 구금자들의 짐은 업체 측이 미리 일괄 수거해 항공 화물로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전세기엔 한국인 316명 외에도 함께 구금됐던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 국적 직원 14명도 탑승할 예정입니다. 어제 애틀란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전세기는 내일 새벽 1시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이륙해 내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이 구금됐던 우리 직원들 석방이 되더라도 수갑을 못 뺄 수 있다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체포가 됐었으니 미국 땅 떠날 때까지는 차고 있어라. 한때 미국 측이 요구됐었죠. 다행히 신체 결박 없이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무사히 석방돼 버스에 오르는 모습 김용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 교정시설 정문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버스에 오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기습 단속으로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일주일 만에 석방돼 시설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멀리서 포착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풀려난 사람들은 수용복이 아닌 체포 직전에 사복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조절하려고 손을 뻗는 듯한 모습도 포착돼 이들의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엄격한 호송 규정대로라면 수갑 착용 등 결박한 채로 이동해야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신체적인 속박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외부와 격리된 채 일주일 동안 수감돼 심신이 지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출발을 기다리는 버스 안에서는 손을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탑승 시작 약 1시간 만에 출발한 8대의 버스는 한 대씩 구금시설 주차장을 벗어나면서 어둠을 뚫고 목적지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송 규정에 따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도로를 따라 일렬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 1시간 20분 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스는 활주로에 바로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방금 보신 저 버스 이제 곧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공항엔 이미 전세기 비행기가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자, 거기 이제 아침일 텐데 별 문제 없겠죠, 뜨는데? 네, 지금 미국은 오전 6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구금시설에서 43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4시간 반가량을 와야 도착할 수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입니다. 이곳에서 약 6시간 뒤 우리 국민들은 전세기를 타고 한국행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18분에 조지아주 포크스톤 구금시설에서 출발한 8대의 버스는 1시간 20분 뒤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속을 마치는 대로 전세기는 이곳 시각으로 낮 12시,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1시에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비행 시간은 15시간 조금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세기는 내일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에는 우리 국민 316명 외에도 함께 붙잡혔던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 근로자 14명까지 합쳐서 총 330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자,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직원들 일반 수속 절차를 거기서 밟게 됐나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네, 제 뒤로 활주로가 보이실 텐데요. 버스가 도착하게 되면 활주로 위로 곧바로 달려서 전세기 가까이에 붙어서 수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애틀랜타 국제공항 안에 3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공간도 부족하고 일반 여행객도 적지 않다 보니 평소와 다른 일종의 특별 출국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공항 관계자와 현지 소식통에게 직접 취재를 해보니 통상 여권과 티켓을 지참해 출입국 심사를 받은 뒤 비행기에 탑승하는 절차와 달리 구금된 한국인들의 여권을 일괄 수집해서 활주로 위에서 수속을 진행하는 셈입니다. 전세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에 착륙했던 지점에서 이동해 필요한 정비와 구조 과정을 거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자, 잘 귀국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죠. 자, 구금됐던 우리 직원들 우려했던 추방 형태가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길에 오르는 겁니다. 자진 출국이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있으면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고 한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우리 국민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합의로 미국 내 불법 체류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출국하게 된 겁니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 체류한 기록이 남으면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 재입국해 일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논의할 실무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 할당량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담당자가 지정되는 대로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는데요. 무사히 어쨌든 잘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대체 원래 어제 나오기로 했잖아요. 왜 미뤄진 거예요, 하루가? 결과적으로 하루 늦어진 겁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들이닥친 게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이니까 약 일주일 만입니다. 우선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구금자들에 대한 미국 측의 대우, 석방 후에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느냐 마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입장차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잔류를 요청한 사실도 전해졌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때 구금자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들이니까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좀 가르쳐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전세기 귀환이 미뤄진 걸 알리면서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얼핏 이해가 안 가요. 잘못 있었다면서 체포해 갔잖아요. 그리고 뭐 추방 얘기하더니 이제 또 남아라고 하는 것도 무슨 얘기예요? 줬다 뺏었다 하는 셈이죠. 우리나라 직원들이 구금되고 나서 미국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개임의 규칙이 뭔지 알게 되는 훌륭한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인 추방을 거론했었고 스스로 이번 단속을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조지아주의 정치인 토리 브레넘은 한국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의 구금이 정당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걸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미국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친트럼프 성향 언론으로 불리는 폭스뉴스마저도 이번 단속이 한미 관계를 뒤흔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사태가 커지면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내비쳤는데 이번 사안을 좀 취재하면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금된 우리 국민들 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적지 않고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미국 입장에서 아까운 것 같으니까 이게 석방하기로 합의를 다 해놓고도 미국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식으로 남아줄 것을 뒤늦게 요청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 그렇게 일처리를 또 미국도 하는군요. 그런데 또 우리 정부는 뭐 좀 그러면 뭐 그냥 남겨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단속이 이뤄지고 구금된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심신이 지친 상태로 전해집니다. 구금된 인원 317명 중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기로 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316명이 모두 돌아옵니다. 일단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귀국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구금자들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 한 가족은 채널 A와의 통화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귀국이 불발됐다면서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태여서요.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귀국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지금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에는 최소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 상황을 놓고서는 누구도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나와 있는 미국 영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비자 심사 대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일단 가정을 하고 심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사 대상자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자 심사라는 게 인터뷰를 담당하는 그 영사의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측면도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과 끈질기게 협의를 해서 제도를 잘 갖춰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협의된 내용을 계속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김유진 차장도 며칠간 고생했습니다. 아는 기자 김 차장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이 시각 여야가 만나 덧셈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틀면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합의안이 아닌 민주당 안대로 통과됐고 국회는 그야말로 극한 대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덧셈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특검은 올해 연말까지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수사 인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만 일부 늘리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하루 만에 파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를 거쳐 협상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론을 된 것으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 네,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될 겁니다. 협상을 주도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합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문 크게 불러드리고요.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그럼 뭐로 이해해야 돼요? 일차 논의한 거지. 여야 합의에 반발했던 강상 의원들은 불의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 안대로 통과에 환영 입장을 잇따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계주입니다. 네, 이렇게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의 이견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하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정 대표가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해 봉합된 듯하지만 여진이 여전합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두 사람의 이상 기류는 오늘 아침부터 감지됐습니다.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 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책임을 협상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번엔 김 원내대표 쪽에서 받아쳤습니다.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합의 전 동의를 해놓고 강성 당원들 반발을 의식해
마치 김 원내대표가 독단 처리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 대표 의원총회 비공개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 이렇게. 당내에선 잠재돼 있던 여당 투톱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친명 협상파인 김 원내대표와 비주류 강경파인 정 대표 사이의 내홍은 향후 여권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합의를 했다가 파기가 되자 국민의힘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삼통분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에 정청래 대표, 김어준 씨까지 대통령이 3명이라는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투톱 갈등을 삼통 분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2명의 대통령, 3명의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뒤집은 정청래 대표도 결국 누군가에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어준 씨가 뒤에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격했습니다. 여당에게 많이 가졌으니 그래도 양보하고 협치를 하라고 했던 대통령은 지금 만난 이후에 개딸들의 문자 때문에 대통령도 입장이 바뀌신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100일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내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네. 바로 파기가 됐어요. 이거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흔치 않은 일 맞습니다. 원내대표는요, 의원들 대표해서 법안을 협상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7시쯤 발표한 합의안이 다음날 아침 이 뒤집힌다는 건요, 아주 원내대표의 권위와 협상력에 아주 타격을 입는 사건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는 민주당의 현 상황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합의가 반나절 만에 뒤집혀서 어렵게 튼 협치의 물꼬도 다시 막히게 된 형국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부터 사이에? 일단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없는 특검법 합의 이걸 발표하기 전에 일단 당 지도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는 거거든요. 독단적인 결정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합의 전 동의해놓고 강성 지지층 또 의원들 반발을 의식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건데 또 정 대표 측은요. 아유 구체적 내용까지 몰랐다면서 진실 게임까지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밤사이에 정말 긴박한 일들 많았습니다. 협의안 발표 직후부터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내란 정당과 합의냐 이런 건데요. 민주당 쥐락펴락한다는 김어준 씨가 참관한 딴지일보 게시판도 찾아봤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라, 우리가 교체하겠다라는 항의글이 빗발쳤고요. 여기에 어젯밤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선원 의원 총대 메고 합의안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기간이 연장이 돼야 내란을 끝장낸다고요. 여기에 중간지대인 서영교 의원 또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타협은 안 된다, 재고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강성 지지층이 반발했고 그러자 강성 의원들이 나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중간지대까지 퍼졌다.
강성층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의원들 지지보다 강성 지지층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잖아요. 강경파, 지지층 반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는요. 또 김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화환도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반발 여론 대응도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번 과정 속에서 여야 투톱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 원내대표 오늘 속내 취재해 보니까요. 일단 야당과 협치하면서 정부 조직법부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이재명 정부가 빨리 안착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또 기존 특검법은 60일 연장이 가능하니까 기간 연장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자 이런 쪽이었고요. 하지만 정 대표가 결국은 협치 대신 지지층 결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택한 거죠. 지금 김 원내대표가 잘 해보겠다면서 야당의 협치의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강성 지지층 반발 또 이 투톱 갈등으로 협치가 더 꼬여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당분간은 뭐 강대강일 것 같네요. 하는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 자, 마침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2시간 반 동안 20개 넘는 질문으로 기자들은 궁금한 내용 거의 다 물었고 다 답을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꽤 강공 드라이브였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 반 동안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법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계엄과 관련해선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야당을 훔치는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빚을 내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시간에 쫓겨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돌고 돌아 50억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 대통령 명시적으로 10억을 고집할 필요 없다고 정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대책은 몇 번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한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해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강화할 경우 연말마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져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유지되면서 세금은 당초 세제 개편안 때 계획했던 것보다 연간 2,200억 원 정도 덜 거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투기를 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투기 비중이 너무 커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매수 쏠림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6.27 대책처럼 대출 수요를 누르고 9.7 대책에 이은 후속 공급 대책으로 패닉 바잉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해 계속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대통령 회견 모습을 보고 온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기자들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답변도 다 했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확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답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첫 입장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협치의 시험대로 꼽았고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 반대하면서 대통령 뜻이 궁금했었거든요. 답은 필요하다 쪽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난 찬성이다. 민주당 강경파에 확 힘을 실은 겁니다. 야, 장동혁 대표는 저거 통과되면 장외투쟁 언급도 했었는데 강대강으로 가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협치 질문도 나왔는데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웃으면서 했지만 바로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죠. 이 대통령 오늘 발언도 강경했습니다. 내란과 타협하지 않겠다고요. 야당을 도둑에도 빗댔습니다. 매일 10개 훔치던 집단과 5개만 훔치자며 타협할 순 없다고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실망감도 드러냈는데요. 만나보니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 되겠는데 하며 즐거웠는데 여의도에 가니까 달라졌다고요. 자, 협치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자,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그럼 돈은 계속 풀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사 먹고 일해야지 빚지면 안 된다고 칡뿌리 캐먹고 맹물만 마시면 죽는다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비유인데요. 재정 관료들이 걱정을 해도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지지율도 연연하지 말자고 했다며 돈 풀겠다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요즘 기업들 걱정 많은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 아니다.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뜻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 가겠다. 네, 강공 드라이브.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히 내란 이슈는 정부의 정당성과도 직결된 거라 협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주 본인을 향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실용주의자라고요. 그럼 실용을 볼 수 있는 좀 대목이 있었습니까? 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 강경파와는 일부 다른 목소리도 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남겨둘 거냐, 그것마저 빼앗을 거냐. 이 대통령은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냐며 남겨두자는 온건파에 힘을 실었고요. 언론중재법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고의적인 사례만 잡으라며 세밀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집토끼를 일단 탄탄하게 확고히 하고 중도로 나아가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홍 기자가 현장에서 봤어요. 자, 오늘 기자회견 취임 100일이라 상당히 관심을 갔었는데 요약하면 뭡니까?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색깔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하겠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뜻 명확하게 보여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내 강경파와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다만 개혁의 강론이나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이게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홍재인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보수 전직 대통령 아들의 4강 대사 인선, 그 배경은 뭘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은 북방 정책 일환으로 한중 수교를 체결했고 아들인 노 이사장은 한중 간 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달엔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으로 중국을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보수 전직 대통령 아들의 발탁에 파격 인선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특사단 방문 때 중국 측 반응이 좋았던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행보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노 이사장은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 수차례 무릎을 꿇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 노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노 이사장을 위로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러시아 대사에는 이석배 전 주 러시아 대사가 내정돼 강경화 주미 대사 등 이재명 정부 첫 4강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대위원장에 조국 원장을 확정했습니다. 이 돌고 돌아 조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당내 분위기가 전망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당명에서 조국을 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조 원장은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제3의 인물을 앉혀봐야 다시 조 원장 의견을 물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원장은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보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조국 원장 조기 등판에 부정적인 기류도 꽤 있습니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성비위 관련해 연루가 돼 있는데 쇄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당명에서 조국을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충안으로 비대위 부위원장의 외부 인사 선임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수사라며 퇴장했는데 정작 권 의원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줄줄이 투표를 하는 의원들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투표함에 넣는 종이를 자세히 보니 가라고 적혔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채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입니다. 앞서 권 의원은 표결 직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권성동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일환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치는 취임 100일 선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 잘 받으시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55일간 도피 생활을 해온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특검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2달 새 주가가 5배 급등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 여사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특검으로 압송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입니다.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증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이 부회장은 구속심사 직전 잠적해 대포폰 여러 대를 바꿔 써가며 55일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 조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를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날은 원 전 장관의 포럼 참여가 확정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포럼 2달 뒤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 삼부토건 주식은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아 2달 만에 주가가 5배로 뛰었습니다. 원 전 장관 측은 재건 포럼은 민간 행사라 국토부와 조율한 게 아니라는 입장.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도피 조력자들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 소식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던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입고 있던 부력 조끼마저 벗어주며 애썼던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사명을 다해 희생한 고인의 숭고한 모습,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찬 바다에 해양경찰관과 우통을 벗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해양경찰관은 34살 이재석 경장. 자신이 입고 있던 부력 조끼를 벗어 남성에게 건넵니다. 물살의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면서도 상공에 비행 중인 드론을 향해 수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후 도착한 헬기, 바다 상황은 영딴판입니다. 거세진 파도 속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남성만 겨우 구조됩니다. 같이 있던 이 경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이 경장은 실종 장소로부터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중국 국적 70대 A씨.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이 경장은 A씨가 갯벌 한가운데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A씨는 해루질을 하다 밀물에 고립됐고 발을 다쳐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경장은 A씨에게 부력조끼를 벗어준 뒤 함께 헤엄쳐 나오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해양경찰이 된 이 경장은 한 달 전 경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해경은 1계급 특진과 함께 5일간 장례를 치른 뒤 마지막 날 연결식을 엄수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 했습니다. 사고 트럭에 실려있던 스프레이통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는데요.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트럭을 집어삼켰습니다. 쉴 새 없이 폭발음이 계속되며 트럭 주위에서 새로운 불길도 피어오릅니다. 도로에는 트럭에서 떨어진 스프레이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폭발은 무려 6분 동안 계속됐고 소방대원들이 투입된 뒤에야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트럭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기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앞서가는 버스를 1.5톤 트럭이 들이받았고 그 뒤를 1톤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2명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에 실려있던 레커 스프레이통에 불이 붙으면서 안에 들어있는 분사용 가스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 인화물질 같은 게 뭐였는데 막 빵빵 터지면서 불이 금방. 경찰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 4년여 만에 크레인을 점거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40여 미터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 투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크레인 위엔 노조원들이 서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선박 건조의 핵심 설비인 크레인을 점거해 고공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크레인 점거는 2021년 7월 이후 4년여 만입니다.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동지들, 중원생대 의장을 믿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실 수 있겠습니까? 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회사 경비대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회사가 진전된 협상안을 들고 올 때까지 무기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앞서 2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쟁점인 기본급 인상 방법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파업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현재로선 생산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치 정도의 수주 잔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는 총파업 중에도 실무진끼리의 임금 협상은 이어갈 방침이어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낼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는 것도 불안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 학생들을 유괴하려는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구에서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사준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초등학생들이 짝을 지어 걸어갑니다. 한 남성이 이들 뒤를 따라갑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한 여학생 팔을 덥석 잡아당깁니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가 달려오고 여학생이 팔을 빼내자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뜹니다. 남성은 60대 A씨,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는 모습입니다. 피해 학생이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인데요. 이 바로 앞에는 치안센터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어제 저녁 A씨를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 아동과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구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유괴 예방 교육 강화와 등하교 안전지도 등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비입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유괴 공포에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일 텐데요. 서울시가 저학년에게만 주던 안심배를 모든 학년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가방에 조약돌 크기의 물건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1, 2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한 초등 안심벨입니다. 내년부턴 학년 구분 없이 모든 초등생에게 이 안심벨이 지급됩니다. 최근 전국에서 어린이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내려진 대책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이 뒷면에 SO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반경 50m 이상 퍼집니다. 100데시벨은 기차가 지나가거나 자동차가 경적을 울릴 때 소리 크기와 맞먹습니다. 우리가 꼭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시를 안 해도 이걸 삐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요즘에 TV 뉴스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들리면 어느 아이든지 부모들 바로 뛰어간다고. 소리도 크더라고요. GPS 기능이나 문자 전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현재 서울 초등학생은 약 36만 명. 시는 정확한 학생 수를 조사한 뒤 내년 3월 개학에 맞춰 안심벨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피해에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것만 5천여 건이 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뚫린 건지, 이게 다일지 소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소액 결제 사태 첫 신고 이후 보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KT.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 유심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오늘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분석 결과 일부 고객의 사용자 고객번호, 보유번호, 즉 IMSI 값의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 KT는 누군가 설치한 두 곳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가입자들이 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심 정보 유출이 비정상적 소액 결제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선 소액 결제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KT의 망에 접근할 수 있는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거지 완전히 밖에서 해커가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허술한 보안 체계와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영섭 KT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KT는 피해 고객들에게 100%의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가뭄 탓에 불편을 감수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강릉 소식입니다. 최악의 가뭄 와중에 강릉시장을 칭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시장이 이걸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강릉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생활용수 확보와 물 절약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칭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을 믿고 따르겠다는 등의 칭찬 댓글도 수십 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 글을 공개한 시민단체는 김 시장이 가뭄과 관련해 온라인에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며 직원들에게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다음 날 이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 맘카페를 지목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뭄으로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었고 글이 올라온 당일엔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강릉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며 자유로운 의사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오봉저수치 저수율은 12%마저 무너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심층 취재 오늘 추적은 부모님이 정체불명의 물건을 수백만 원을 주고 사온다는 자녀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세포를 살려준다는 마사지기부터 치매를 막아주는 제품까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어르신들 지갑을 터는 불법 상술, 그 민낯을 배준석 기자가 추적합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싶으십니까? 하지만 가게 입구는 노인들로 문전성시. 2층 가게까지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업체가 파는 기계를 코에 꽂고 경청합니다. 저도 곁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저기 엄마가 많이가 됐었는데 3시간 반 만에 풀렸어요. 그래서 이 레저는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치매 노인 영상을 상영한 뒤 구매를 자극합니다. 보호자분이 이렇게 치약거리 다 하고 사는 데가 200만 원 아끼고 저거 치약거리 다 하고 사는 데가 이게 돈이야?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 이거 사셨어요? 일주일 만에 샀어요. 정부기관이 검증했다는 효능. 약청에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진짜일까요?
사항은 없었습니다. 허가 받았던 내용이 허가증상에서 없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도 안 됐는데 만병통치약처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빛이 몸속에 들어간 염증을 제거해서 셰퍼 살려주고 셰퍼를 1분에 2,000번씩 다 흔들어서 운동시켜줘. 세포를 되살리는 마사지기에 이어 액상 제품도 등장합니다. 머리에다 뿌려가지고 6개월을 쓴 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치매인데 치매가 엄청 낮았어요. 이거 죽은 사람은 못 살리고 산 사람 10번 다 살리고. 가격이 그럼 어떻게 돼요? 카드를 하면 45만 원. 얘는 한 박스에 13만 2천 원. 이 제품은 다 나라에서 인정받은 게거든. 하지만 액상 제품 겉면엔 화장품이란 표기가 선명합니다. 의학적 효능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세포 되살리는 마사지기는 아예 식약처로 들고 가봤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인 걸 보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제품에 오인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제는 이 업체에선 불법 의료행위 정황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심장에 열을 빼준다고 그 손바닥을 이제 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손을 따고 이 시술로 비용을 몇십만 원을. 보통 그러면은 뭐 좀 해주시는 게 있나요? 심장이 아프면 손을 따면 괜찮아요. 심장을 이렇게 내가 몰아내. 추적팀은 취재진인 걸 밝히고 다시 업체를 찾았습니다. 장사하면서 장사는 저기에비해서 속인다 하는데 그 장사하면서 물건 탈락해서 조금 더 심한 트러블도 할 수도 있지. 이거 보세요. 본사에 전화하시라고요. 소위 가장 광고에 해당.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목적이 뭐 돈 뜯으려는 거예요 지금?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이 업체들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배준석입니다. 애플이 어제 새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새로 나온 아이폰이 혁신에 뒤처진다며 애플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진짜로 그런지 여인선 기자가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애플이 어제 새로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입니다. Powerful, yet so thin and light, it seems to disappear in your hands. 이번에 나온 에어 모델은 역대 가장 얇은 5.6mm고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기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삼성전자 미국 법인 공식 SNS 계정에 아이폰을 겨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새 아이폰의 카메라 화소가 4,800만으로 최신형 갤럭시의 2억만 화소에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겁니다. 또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폴드처럼 접는 폰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며 아이폰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추정되는 태그도 달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이 얇아지는 하드웨어에만 치중한 나머지 AI 기술에 발전이 없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애플이 탑재한 AI 기능은 번역을 하거나 글을 요약해주는 기초적인 단계 정도입니다. 반면 삼성은 생성형 AI인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해 실시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미나이, 이 눈 화장에 어울리는 입술색을 추천해줘. 지금 하신 은은한 톤의 아이 메이크업에는 말린 장미나 누드톤의 립스틱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새 아이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애플의 주가는 현지 시각 어제 3.23% 급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9년 개항 목표인데 첫 사업 뜨기도 전에 일단 막힌 거죠. 법원은 경제성이 불확실한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표 생각해서 정치권이 예비 타당성 면제하고 추진 중인 공항들이 더 있지요. 그 공항들은 괜찮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서천 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 국제공항인 새만금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착공 계획이 어그러지자 전라북도는 반발하며 황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실시 계획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 확정 판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단체를 창립하며 최측근으로 알려진 찰리 커크가 대학에서 공개 연설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커크는 생전 총기 허용을 옹호했는데 그가 총기 사건에 대해 답하던 순간 총성이 울렸던 걸로 알려집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대학 교정. 갑자기 총성이 들리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시각 어제 미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연설자가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찰리 커크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이며 트럼프의 최측근으로도 꼽힙니다. 커크는 생전에 총기 허용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졌는데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겁니다. 갑작스런 피습 사건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hooting or shooters or something like that. You just hear the gunshot and you just see his neck just like open up and there's just like so much blood. 외신들은 총격이 한 발만 이뤄진 점을 미뤄 정치적인 동기의 암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커크를 기리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모든 미국 국기를 반기로 개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도로 옆에 자욱해지더니 이내 화염으로 바뀝니다. 큰 불길이 솟구치자 놀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 고속도로 고가에서 가스를 싣고 가던 운반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트럭은 전소되고 주변을 지나던 차량 10여 대도 불에 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프랑스에선 정부의 긴축 계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방화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파리 중심가의 한 식당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우산을 든 시위대와 방패를 든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물대포에 시민들이 휘청거리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도 곳곳에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l faut savoir que le Crous est censé me donner ma bourse pour payer le loyer et je l'ai toujours pas alors qu'on est le 10 septembre. 정부 긴축 재정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다시 우파 총리를 선택하며 시위가 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위 여파로 파리 중심가에 있는 한식당에도 불이 나 소방대원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체포된 사람만 500여 명, 경찰도 10여 명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시위도 예고돼 프랑스 전국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바람과 함께 천둥 소리가 울리고 도로엔 이미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일본 도쿄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일본 도쿄의 관문인 하네다 국제공항에선 국내선 20편이 3시간 동안 결항됐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이용하는 도쿄 야마노테선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하천 범람 위험에 따라 주민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 비와 함께 늦더위는 누그러집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전북 곳곳에 최대 120mm 넘는 비가 오겠고요.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보고 있는 강릉을 포함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최대 60에서 80mm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28도에 머물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내려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